이분이 유명한 게 찰리 먼거가 유일하게 돈을 맡긴 외부인이거든요. 만약에 내가 누군가 외부인을 골라야 된다면 리루보다 뛰어난 거 아닌가, 딱 그것만 고려하겠다. 네. 뭐 이렇게 아주 극찬을 하거든요. 네, 네. 안녕하십니까. 증시학도TV 시청자 여러분, 투자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독일 책방으로 모신 분은 한국의 찰리 먼거라고 표현해도 손색이 없는 손색 많죠. 아이고, 그러시면 안 되죠. 라쿤 자산운용의 홍진채 대표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우리 홍진채 대표님은 우리 업계에서는 가장 독서량이 많으신 분 중에 하나고, 그리고 이제 투자 도서에 관해서는 뭐 거인의 어깨라는 매우 훌륭한 투자 도서도 쓰신 이쪽 업계에서는 정말 거의 뭐 찰리 먼거급이다 표현해도 손색이 없는 그런 분입니다. 이런 분 오랜만에 모실 수 있어서 너무 손색 너무 많은데요. 네, 그렇게 표현해 주시면 벌써 어디에 앉아야 될지 모르겠네요. 지금 무릎 꿇을까요? 네. 이번에 그 새로 나온 신간 중국에 투자한 리루에 대해서 이제 또 감수 글을 또 써주셨어요. 근데 이게 중국식으로 발음하면 리루인가요? 아니요, 모르겠어요. 네, 성조 맞춰서 발음하신 건가요? 해가지고. 제가 원래 저희 조상이 중국 사람이긴 합니다. 네. 책을 보니까 이제 책이 리루의 어떤 세계관, 그리고 세계를 보는 눈에 대한 것과 가치 투자에 대한 그의 관과 질의응답, 그리고 일종의 찰리 먼거에게 바치는 헌정, 그 추천서, 이렇게 책의 구조가 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한국 분들한테는 매우 알려지지 않은 분이에요, 이 리루가. 그리고 리루가 이제 뭐 중국판 뭐 워렌 버핏이다, 뭐 중국판 찰리 먼거다, 이런 평을 받고 있는 그런 사람인데, 조금 우리 그 시청자분들한테 리루가 어떤 사람인지 한번 소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마 투자를 공부하신 분들에게는 유명할 거예요. 네. 특히나 가치 투자 쪽을 공부하신 분들에게는. 이분이 유명한 게 일단 첫 번째 아까 말씀하신 대로 중국의 워런 버핏이다. 네.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이 말을 누가 했느냐? 찰리 먼거가 했거든요. 네. 찰리 먼거가 직접 그 발언을 했어요. 네. 이분이 유명한 게 찰리 먼거가 유일하게 돈을 맡긴 외부인이거든요. 찰리 먼거의 몇몇 인터뷰 영상을 보면은 본인의 가족들의 재산은 딱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다. 네. 하나는 버크셔 해서웨이, 하나는 코스트코, 또 하나는 리루에게 맡긴 펀드. 네. 이렇게 딱 세 가지다라고 하거든요. 네. 그러면은 본인도 엄청나게 훌륭한 투자자인데 본인이 돈을 맡긴 다른 외부인? 그리고 어떤 인터뷰에서는 또 이런 얘기도 있어요. 훌륭한 자금 관리자, 훌륭한 매니저를 선정할 때 보는 기준은 뭐냐라고 질문을 찰리 먼거가 받았어요. 네. 근데 찰리 먼거가 대답을 뭐라고 했냐면, 자기는 돈을 맡긴 외부 관리자가 리루 딱 한 명밖에 없기 때문에 나는 그 질문을 하기에 적절한 사람이 아니다. 만약에 내가 누군가 외부인을 골라야 된다면 리루보다 뛰어난 거 아닌가, 딱 그것만 고려하겠다. 네. 뭐 이렇게 아주 극찬을 하거든요. 네. 네. 뭐냐. 그리고 2010년쯤에 업계에서 또 난리가 난 이슈가 있었는데, 워런 버핏의 후계자가 누구냐. 네, 워런 버핏은 사실 그분이 90년대부터 이미 언제까지 경영할 거냐, 언제까지 투자할 거냐, 네. 후계 구도가 어떻게 되느냐, 뭐 이런 질문을 항상 받아왔었거든요. 네. 근데 그 전까지는 아직은 멀쩡하다 하다가 2000년대 넘어가면서 슬슬 고민을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돌기 시작했고, 2010년에는 후계자로 리루가 유력하다, 이런 얘기가 돌았어요. 심지어 그 얘기가 월스트리트 저널에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황색 언론이 아니라 그 월스트리트 저널, 권위가 있는 네. 언론이잖아요. 거기서 리루가 거론되고 있다라고 얘기가 나오니까 이제 투자를 좋아하시는 분들, 워런 버핏을 공부하는 분들은 대부분이 리루라는 이름을 들어보게 된 거죠. 저도 그 즈음에 처음으로 이름을 듣게 됐고요. 네. 네.
근데 그런 분이 쓴 책이 최근에 출간이 됐고, 네. 그 리루가 어떤 사람인지 예전부터 궁금은 했었는데, 네. 그분이 쓴 책은 예전에 그 천안문 사태 직후에 쓴 음. 천안문 사태의 디테일에 대해서 알려주는 그 현장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그런 책이 한 권 있었고, 1990년에 나온. 그러니까 투자 관련 서적도 아니고, 90년대 그 천안문에 대한 뭐 사회 정치적인 얘기니까 우리가 투자자 리루에 대해서는 투자자 리루에 대해서는 단서를 거의 제공하지 않는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 그쵸. 책은. 근데 최근에 이 제목 그대로 문명 현대화 그리고 가치 투자와 중국 이런 책이 나와서 굉장히 큰 관심을 가지고 읽어보게 됐죠. 네, 저는 개인적인 소감은 첫 번째 이제 문명과 현대화에 대한 이야기는 조금 당황했어요. 이거 조지 소로스인가? 뭐 이런 느낌? 조지 소로스가 투자에 관한 책을 쓰긴 했습니다만은 굉장히 철학적인 그 글들로 책이 이렇게 만들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개인이 정리한 문명사네 하면서 투자자한테 이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했었고, 그다음에 이분이 어떤 인생 경력을 가졌길래 왜 이러한 그분의 이야기의 내용들이 먼저 책으로 만들어졌을까? 이런 의문들이 좀 생겼어요. 네. 일단 첫 번째 문명사를 정리하는 일은 투자에도 큰 도움이 되긴 하거든요. 네. 예를 들어서 2016년에 트럼프가 당선이 됐을 때 모두가 당황했죠. 네. 저도 당황했고 이전의 미국의 맥락을 본다면 어디부터 거슬러 올라가야 될까요? 아마도 1972년? 근데 1972년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면은 또 그 이전에 1934년 그리고 1919년의 얘기를 해야 되는 거고 또 그때 얘기를 하려면은 그 이전에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은 1648년 베스트팔렌 조약까지도 거슬러 올라가거든요. 네. 뭐 베스트팔렌 조약 이후에 뭐 프랑스 대혁명과 나폴레옹 전쟁과 그 이후에 신성 동맹과 네, 그 이후에 1871년과 그 비스마르크 체제와 등등등등 네. 그 여러 가지 맥락 속에서 미국이란 나라가 어떻게 커왔고 대외적으로 미국이 어떤 가치, 어떤 질서를 제시를 했었고 그런 질서를 제시한 결과 미국의 주변국들 그리고 미국 내부에서는 여론이 어떻게 바뀌어 왔는가 뭐 여기에 대한 뭐 일종의 뭐 통찰력이라고 표현하면 너무 거창하고 공부가 많이 되죠. 그러니까 현재 미국이 지향하는 바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많이 공부를 할 수 있게 되고요. 그리고 미중 관계에 대해서도 중국이 지금까지 지나온 맥락들 짧게는 뭐 당연히 아편 전쟁부터 시작을 해야겠죠. 뭐 아편 전쟁 이전까지로 보자면은 뭐 청이나 원을 대하는 뭐 중국의 사고 방식, 그 이전에 송이나 한을 대하는 중국의 사고 방식. 그리고 아편 전쟁 이후에 중국이 현재까지 밟아온 길, 뭐 그런 것들, 그리고 중국이 서구 열강에 대해서 어떤 감정을 가지고 있는지 그런 모든 맥락들을 바라봤을 때 현재의 미중 분쟁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하는 얘기와는 좀 대단히 다른 시각을 얻을 수 있고 그런 시각이 투자자로서 꽤 우위를 가져다 주기는 하거든요. 네네. 그런 점에서 문명사를 검토하고 여러 가지 고민을 해보는 거는 상당히 재밌는 일이고 네네. 도움이 많이 돼요. 그래서 리루도 이렇게 원론적으로 보자면 한 명의 투자자로서 공부하는 과정에서 이런저런 뭐 나름의 아마추어적이긴 하지만 나름의 연구를 해보고 그런 본인의 일종의 썰을 풀 수도 있고 그 썰을 책으로 쓸 수도 있겠죠. 네네. 일단 첫 번째, 투자자로서 이런 깊이 있는 고민을 해보는 건 도움은 되긴 된다. 네네. 네. 지금 그 리루 같은 경우는 그 문명사를 개인이 정리하면서 현재 입장에서 과거를 추적해서 현재 문명사를 정리했다라고 표현하는 게 저는 좀 맞을 것 같아요. 물론 이제 몇몇 사람의 중요한 사람이 되는 사람들의 그 저작을 통해서 도움을 받아서 정리를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현대 문명 발전이 지속되고 그 성장이 지속될 것이다라는 것을 중심으로 그의 어떤 세계관을 형성하고 만들어낸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이 책을 보면서. 그 과거에 젊었을 때 리루가 생각했던 것과
나이 먹었을 때 생각했던 리루가 많이 달라져 있는 거 아닌가, 사고관과 가치관에 있어서 그런 생각도 많이 들었습니다. 과거의 리루가 어떻게 생각을 했었는지는 뭐 잘 모르겠고요. 네, 네. 일단 그의 이력에서 알 수 있는 거는 천안문 학생운동 지도자였다라는 예. 건데, 뭐 그의 이력에 대해서는 뭐 좀 이따가 좀 더 길게 이야기를 나누기로 하고요. 책에서 이제 문명 현대화, 현 시점의 중국을 해석하기 위해서, 이해하기 위해서 리루가 가져온 몇 가지 저작들이 있는데, 네. 일단 첫 번째 제로 다이아몬드의 네. 총균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언 모리스의 왜 서양이 지배하는가라는 네. 책이 있어요. 그 다음에 유발 하라리의 사피엔스. 아마 한국의 애독자라고 해야 되나요? 한국의 독서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마 거진다 한 네. 번쯤은 들어봤을 책들, 그리고 대부분 읽어보셨을 책들이고요. 뭐 재밌어요. 저도 이언 모리스의 책은 그 책은 안 읽어봤고 다른 책을 읽어봤는데, 그거랑 뭐 유발 하라리 책이나 제로 다이아몬드 책은 읽어봤고, 굉장히 흥미로운 책들이기는 하죠. 네. 네, 흔히 빅 히스토리류의 그렇죠. 책이라고 하잖아요. 이런 책들을 읽을 때 굉장히 흥미롭고 세상에 대한 통찰을 주기는 하는데,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이런 책들이 빠질 수 있는 함정들이 뭐랄까, 그런 격언이 있잖아요. 망치를 든 사람에게는 모든 게 모루로 보인다? 그렇죠. 못인가요? 모루인가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주장하는 어떤 굵직한 논리적인 토대에 맞춰서 현상들을 끼워 맞춰 버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총균쇠를 볼 때도 총균쇠도 비판을 굉장히 많이 받는 저작이에요. 뭐 디테일하게 틀린 것들도 비판을 받지만, 굵직하게는 그 지리적 여건에 대해서 너무 과하게 비중을 실어준 거 아닌가라는 이야기, 그리고 이언 모리스의 책에 대해서도 비슷한 류의 비판을 받고, 그리고 유발 하라리는 사실 대단한 인사이트라기보다는 뭐 모아서 정리를 잘했다. 그래서 이게 특별할 게 뭐가 있나라는 식의 비판을 뭐 받기도 하고, 그 총균쇠에 대해서는 물론 그 비판에 대한 비판도 존재하기는 하는데, 일단은 제가 이해하는 바 총균쇠는 그 지리적 여건이 일종의 그 문화 발달에 있어서 이니셜 컨디션들을 제공을 한다. 굉장히 크리티컬한 이니셜 컨디션을 제공을 한다. 그러니까 초기 조건의 차이들을 제공을 하고, 아무래도 문명이 발달할 때는 아무리 그 문명 속에 존재하는 그 개인들이 뭐 뛰어난 역량이나 어떤 문화적인 특성들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지리적 특성에서 대단히 벗어난 무언가를 하기는 어렵다. 그 초기 조건의 제약을 대단히 많이 받는다 정도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고요. 그 총균쇠의 대안 이론들이 되게 많이 있는데, 그 대안 이론 중에서 제가 굉장히 크리티컬하다고 느꼈던 저작은 두 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데런 에스모글루의 국가는 왜 실패하는가 라는 책이 있고, 또 두 번째 책이 피터 터친의 제국의 탄생이라고 되게 마이너한 책인데, 아무튼 저는 그 두 저작이 제로 다이아몬드와 이언 모리스가 커버하지 못하는 영역들에 대해서 굉장히 좋은 답을 제시해 준다고 생각하거든요. 일단 리루가 현대사 그리고 현대 중국을 어떻게 바라보는지를 먼저 간략하게 요약해서 말씀드리자면은, 뭐 이런 식의 버저닝도 참 좀 웃기긴 한데, 일단 문명이 1.0, 2.0, 3.0이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네, 그래서 문명 1.0은 수렵 채집 사회이고, 문명 2.0은 농경 사회, 그리고 문명 3.0은 뭐 산업화, 지식 사회라고 대충 이름 붙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문명 1.0 시대에는 그냥 인류가 그냥 자연에서 나오는 걸 그대로 그냥 받아서 따먹을 뿐이었죠. 수렵 채집. 네, 그냥 뭐 어떤 열매 열리면 열매 따서 먹고 그냥 그렇게 살다가, 농경 사회에서 드디어 자연을 적극적으로 이용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때 농경 사회에서 중국 문명은 굉장히 크게 발달했었고요. 전 세계에서 인류 문명이었다라는 주장이 뭐 보편적이기는 하죠.
그 당시에 이게 이언 모리스의 연구 결과에서 그 자료가 많이 제시가 되는 건데 중세 시대에 뭐 송 기준으로 중세 시대에 그 유럽의 모든 국가들의 GDP를 다 합쳐도 송나라 하나의 GDP보다 못하다. 뭐 이런 연구 결과가 있어요. 이언 모리스 연구인데. 그래서 문명 2.0 때에는 중국이 세계 최대의 문명국이었다. 근데 문명 3.0으로 나아가는 데 뒤처졌다. 문명 3.0 산업혁명이 있고 지식을 이용해서 기술을 만들어내고 기술을 이용해서 새로운 물건을 만들어내고 이게 서로를 또 가속화하는 그렇게 해서 빠른 발달을 이뤄내는 그런 과정이 서구에서 먼저 일어났고 중국은 거기에 뒤처졌다. 그래서 문명 3.0 시대에 서구가 먼저 진입하고 서구 열강이 식민지를 확장하다가 중국에도 당도를 했고 중국은 문명 3.0으로 진화하는데 늦었기 때문에 식민 지배를 받았다. 네. 그러다가 중국은 다시금 문명 3.0으로 차근차근 나아가고 있다. 그래서 그렇죠. 현재는 문명 2.5 정도까지 와 있다. 자, 그러면 현 시대에서 중국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 여기에서 리루는 이렇게 제시를 해요. 문명 3.0 시대의 핵심은 하나의 거대한 자유시장이다. 여기서 이제 또 애덤 스미스 보이지 않는 손을 가져오는데 이게 또 보이지 않는 손 얘기가 나올 때마다 약간 저의 발작 버튼이긴 한데 국부론을 읽어보면은 보이지 않는 손이라는 개념이 그 책의 핵심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네, 뭐 어쨌거나 그건 넘어가서 자유시장에서 서로 간의 분업을 통해서 그 자유시장의 밸류체인에 묶여있는 밸류체인에 포함되어 있는 각 국가들은 다 같이 번성을 하고 그 시장에서 배제된 국가는 상대적으로 뒤처질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문명 3.0 시대에는 하나의 가장 거대한 시장에 합류를 하는 게 생존을 위한 필수적인 선택이다. 그래서 중국은 만약에 이 미국이 주도하는 하나의 거대한 시장에서 중국이 배제되는 거는 선택할 수 없는 사안이다. 그러니까 자유시장에 함께 묶여야 할 것이고 중국은 그 선택을 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하나의 거대한 시장에서 다 함께 잘 살 거다. 이게 리루가 바라보는 중국의 미래이거든요. 그리고 뭐 얘기가 나온 김에 책 요약 얘기가 나온 김에 뭐 그러면 가치 투자 중국에 대해서는 어떻게 바라보냐. 제목이 가치 투자가 중국이니까 이런 식으로 중국이 그 단 하나의 거대한 자유시장에 합류해서 중국도 계속 성장해 나갈 것이기 때문에 중국의 주식에 투자하는 것도 충분히 의미 있는 일이고 계속 경제가 성장하면서 그 중국의 회사들이 돈을 벌 거니까 거기에 그에 대한 투자자들도 응당 받을 것을 가져갈 수 있다. 그래서 중국의 가치 투자도 가능하다. 뭐 이게 이 책의 전체 맥락이라고 네. 보면 돼요. 제가 이해한 바는 네. 그렇습니다. 천안문 사태로 인해서 사실은 그렇게 되면은 중국 정부 당국 그러니까 지배 체제에 대해서 상당히 원망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오히려 이제 뭐 BYD를 비롯해서 중국 투자에 성공을 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중국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그리고 중국이 아직 그 세계 중심으로 오지 못한 거에 대한 약간의 아쉬움과 앞으로 그렇게 될 거라는 희망이 섞여 있는 것 같고 이 리루한테는 그러면서 자신이 배운 것들을 최대한 잘 풀 수 있는 곳으로 또 중국을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도 좀 들었어요. 저는. 근데 어찌되었거나 하나 좀 의문이 하나 생겼던 게 멍거에게 그렇게 대단한 평가를 받았던 건 멍거하고 친해서 그런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어요. 왜냐면 이 책에서 보니까 멍거하고 매주 식사를 했다. 깜짝 놀랐어요. 저는 그 부분에서 어떻게 매주 식사를 했지? 그러면서 보니까 철저하게 그 멍거의 가치 투자를 수용하는 입장이고 그걸 절대적으로 수용하는 입장이 아니었었던가?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기억하는 한 이 책에 그 내용이 나오는데 뭐랄까 서로 간에 영향을 주고받는 관계였다라고 리루는 묘사를 합니다. 네, 그 일방적으로 찰리 멍거를 스승으로 모시면서 그걸 다 수용하는 그런 관계는 아니었다. 그러니까 서로 간에 그러니까 이게 미국식의 화법이라고 볼 수도 있겠는데, 그러니까 뭐 일방적인 관계는 아니야 이렇게 표현하는 건 아닌데, 서로 간에 계속 인스파이어하고 영감을 주고받는
뭐 그런 관계였다라고 묘사가 되거든요. 네. 다른 여러 가지 언론 매체에서의 리루에 대한 평을 봤을 때 예를 들어서 미국에 처음 도착해서 수업을 들을 때 뭐 수업 태도도 교수님의 권위에 막 맹목적으로 따라가는 그런 게 아니라 항상 호기심을 가지고 창의적인 질문을 던지고 뭐 이런 학생이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찰리 먼거와의 관계에 있어서 투자 철학 측면에서 그렇게 일방적으로 수용하기만 했을까. 근데 일단은 뭐 말씀하셨다시피 대표적으로 그 비아디에 대해서 비아디를 투자하게끔 버크셔 해서웨이까지 워런 버핏까지 설득을 해버렸으니까 네. 일방적으로 수용하는 관계가 아니었다라는 거는 일단 맞다라고 봐야겠죠. 네네. 네, 그렇지만 그 전반적인, 그러니까 비아디에 대한 투자는 디테일하는 하나의 케이스인 거고, 전반적인 투자를 바라보는 관점에 있어서는 뭐 거의 찰리 먼거 워런 버핏을 그대로 배웠다. 그가 투자를 바라보는 나의 가치관을 완전히 바꾸었다라고는 스스로도 표현을 하고 있으니까 네. 투자관에 있어서는 뭐 대체로 다 수용을 했다라고 볼 수 있겠죠. 네네네. 그 리뷰에 대해서 조금 더 그 아시는 내용들을 좀 설명을 해주시면 더 네. 재밌을 것 같아요. 네, 일단 이 책을 읽다 보면은 어라 싶은 포인트들이 몇 군데가 있어요. 사실 여러 군데인데, 그러니까 언급하셨다시피 이제 특정 몇 권의 책들을 기반으로 중국의 현대사를 기술을 하려고 한다. 근데 여기에서 디테일하게 몇 가지 좀 드러나는 게 이게 또 중국의 맥락을 알면은 이게 좀 더 와닿는 건데 현대 중국의 굉장히 그 과거 중국에 대한 상반된 감정이 있어요. 한족으로서의 정체성에 대한 우월 의식 더하기 뭐랄까 그 전통을 고수했던 결과 현대화에 뒤처졌다라는 일종의 좀 불편한 감정 그 두 가지가 되게 공존하고 있어요. 이게 마오쩌둥 시대부터 그때 문화대혁명 할 때부터 생긴 그 굉장히 양가적인 감정이거든요. 근데 일단은 그 한민족에 대한 우월 의식의 큰 기반은 뭐냐면은 유럽에서는 할 수 없었던 그 커다란 통일된 중앙 집권 체제를 아주 장기간 유지를 했다라는 건데 거기에서 나라가 조금씩 다르잖아요. 근데 그게 한족 기반의 나라가 있고 외세 민족 기반의 나라가 그렇죠. 있잖아요. 중국 같은 경우는 외세가 나라를 통일한 적도 있으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원나라와 청나라가 외세가 들어와서 중국의 지배층이 되었는데 네. 근데 이민족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중국을 지배하는 과정에서 그 한족의 문화에 동화되었다. 네. 무력으로는 졌을지 몰라도 중국의 우월한 중국에 들어와서 살다 보니까 중국의 한족의 우월한 문화에 흡수당했다. 뭐 이런 게 그 뭐랄까 중국인의 자긍심을 높여주는 포인트죠. 근데 이 책의 서술을 보면은 그 중국의 역사를 서술하면서 한나라와 송나라에 대해서는 굉장히 높게 치거든요. 근데 원나라와 청나라에 대해서는 거의 언급을 하지 않거나 좀 약간 디스카운트해서 언급하는 그런 모습들을 조금씩 볼 수 있어요. 여기에서 약간 어라 싶은 근데 이런 멘트가 중요한 게 뭐냐면은 그 중국인들 그리고 중국의 집권층들이 좋아하는 식의 서술 방식이거든요. 근데 그런 서술 방식을 따라가고 있다는 거죠. 거기서 약간 어라 싶었고, 그 다음에 책을 끝까지 다 읽고 보면은 의문점이 드는 게, 저희도 지금 대화를 나누면서 여러 번 언급을 했잖아요. 그 단어. 중국에서는 금지어 검색하면 어딘가에 잡혀가는 그 금지어. 네. 그 단어가 이 책에도 등장하지 않아요. 네. 그 광장이 등장하지가 않아요. 본인이 사실은 주역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요. 네. 굉장히 신기한 거죠. 미국에서 굉장히 많은 부를 이룬 사람이고, 심지어 그 자산운용업을 하시는 분인데, 그것도 기반이 미국인 거죠. 네, 미국 기반으로 자산운용업을 하는 사람이고, 처음엔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보통은 아무리 미국에 거주하고 있다 하더라도,
중국에서 반체제 인사로 낙인 찍히면은 그러면은 어디에서 무슨 일을 당할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부유한 사람도 그냥 조심을 하는구나 뭐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아니 제가 보기에는 네. 그 오히려 중국 투자를 네. 하기 위해서 네. 뭐랄까 중국 권력에 대해서 조금 겸양하거나 조심하고 있는 게 아닌가. 중국 투자를 통해서 뭔가를 자기가 이제 획득해야 되는 입장에 있으니 네네.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지 않을까 싶어요. 네네. 지금 지적하신 점이 좋은 해석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분의 이런 의아한 저희가 보기에는 좀 자연스럽지 않은 이런 태도에 대해서 좀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분이 살아온 인생의 전체적인 맥락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분이 살아온 인생의 전체적인 맥락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이분의 인생사가 굉장히 기구해요. 출생 연도가 1966년이에요. 1966. 아마 중국 역사를 아시는 분들은 여기서부터 싶을 거예요. 네. 문화대혁명이 시작된 시기가 이때예요. 이분이 1966년 4월생인데 언론 보도를 찾아보자면은 생후 9개월, 9개월 된 아기 때 부모님이 그 문화대혁명 때 하방이라고 하잖아요. 그 지식인 집단을 전부 다 농촌으로 내려보내서 현장에서 배워라 라고 하면서 광산으로 보내고 농촌으로 보내고 그래서 집단 수용소 이런 데로 보내기도 하고 그랬었죠. 근데 이분의 부모님이 그 지역에서 굉장히 리더십이 있었던 분. 네, 그런 것 같아요. 추측하기에 일단은 리루의 할아버지가 리루가 나온 대학이 컬럼비아 대학인데 리루의 할아버지가 컬럼비아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대요. 그 옛날에. 야, 네. 1900년대 초반 그러니까요. 내용이네요. 네. 할아버지가 그랬었고 할머니는 그 당시에 그 지역에서 그 당시에 여성이 대학 교육을 받는다?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죠. 최고의 인텔리겐tsi아 집안이구나. 네. 최초의 여성 대학생 중의 하나였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할머니 대에서부터 엄청난 그 고급 교육을 받을 수 있었던 집안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부모님도 당연히 좋은 교육을 받았고 지식인 계층이었겠죠. 근데 그러니까 당연히 문화대혁명 때 이렇게 쓸려 내려갔을 테고 그러면서 뭐 고아원도 가고 아니면은 뭐 여러 집에 입양을 전전했었다. 근데 이렇게 입양된 집에서도 문화대혁명의 그 지식인 계층의 아이를 입양해서 키우는 걸 그다지 좋아하지 않았겠죠. 반동문자의 자녀잖아요. 네, 그럴 수 있겠죠. 근데 이것도 그러니까 여러 가지 언론 매체들의 보도가 약간씩 톤이 다른 게 일단 부모님이 여러 집들에다가 돈을 줘가면서 우리 아이 좀 잘 부탁한다. 진짜 그 깐난쟁이 아기를 두고 가려니까 얼마나 마음이 쓰렸겠어요. 그러니까 그 친한 여러 친구들한테 그 부양비를 줘가면서 우리 아이 잘 부탁한다. 이렇게 하고 갔대요. 근데 또 어떤 언론 보도에서는 그 여러 집에서 이 아이를 맡고 있기를 부담스러워했다. 뭐 이렇게 표현이 되는데 뭐 어쨌거나 여러 집안을 전전했다라는 건 공통적으로 나오는 팩트들이고요. 그러다가 어떤 그 문맹인 그 광부 집안에서 그나마 좀 안정을 찾았는데 그런데 1976년. 1976년이 또 뭐냐면은 그때 탕산 대지진이라고 이분의 고향이 그 허베이성 탕산시거든요. 거기에 그 광산이 많은 동네인데 거기에 지진도 많이 거기에 그 1976년에 세계적으로 되게 큰 지진이 있었어요. 그 지진 때 그 리루를 맡아서 키우던 그 광부 부모님 다 몰살당하고 한 24만 명이 죽었어요. 그때 그 지진으로. 그때 본인이 알던 사람들이 거의 다 죽어버렸다라고 리루는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태어나자마자 부모님 저렇게 내려가 버리시고 겨우겨우 정착해서 살던 집이 있었는데 거기에 부모님 다 돌아가시고 그뿐만 아니라 수십만 명 주변의 지인들이 다 몰살당하는 그런 자연재해가 발생했었죠.
그러고 이제 어떡하지 하고 지내다가 대학을 들어가게 돼요. 난징대를 들어가고 1989년 천안문 광장에 가게 되죠. 광장에 가서 근데 이게 또 흥미로운 게 그때 각 대학에서 어쨌거나 그 민중운동, 학생운동이라는 거는 계속 연대를 되게 강조를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각 대학별로 지부들이 있고 그 연합 전선들이 있을 텐데 이분은 천안문 집회를 조직하는 어떤 리더십들이 있었을 거잖아요. 근데 그렇죠. 그쪽의 관련자가 아닌 채로 그냥 등장했대요. 그래서 사실 중국의 스파이 그 당국의 스파이 아니냐라는 의심도 그 당시에 있었고 했는데 그 당시에 그 학생 말고 좀 오래된 성인인 운동 지도자가 있었는데 그 사람이 보고 이 친구는 믿을만하다. 이 친구랑 악수를 나눠보고 이 친구의 손은 노동자의 손이다. 네. 그러면서 아무튼 되게 좋아했대요. 아무튼 거기서 이제 이런저런 토론에 참석하고 하면서 통찰력 있는 좀 좋은 모습들을 많이 보여주면서 학생 지도자 위치까지 올라가고 거기서 천안문 사태가 처음에는 평화적인 집회였다가 점점 과격해지잖아요. 그러면서 중국 당국에서 21명의 학생 지도자 지명수배를 내려요. 근데 거기에 리루의 이름도 올라가 있는 거죠. 그러고 그 6월 4일 그날 탱크로 짓밟히고 이 친구들은 뿔뿔이 흩어져서 도망을 가는데 중국에 남아 있다가 잡힌 친구들도 있고 중국을 탈출한 친구들도 있는데 그때 이 리루는 여러 친구들의 도움을 받았다라고 합니다. 여러 친구들의 도움을 받아서 홍콩으로 갔다가 서방으로 탈출하는 데 성공해요. 근데 이 당시에 그 친구들이 누구였을까 생각을 해보면은 그 당시에 CIA 이게 또 언론 보도를 보면은 CIA랑 MI6랑 이런 서방의 첩보 기관에서 이 천안문 사태를 굉장히 주시를 하고 있었고 여기에서 그 당시에 그 서방 진영에서는 인권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시하고 인권과 민주주의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시하고 있었기 때문에 아직은 냉전이 끝나지 않은 시기였잖아요. 소련이 붕괴된 게 1991년이었기 때문에 1989년은 그 베를린 장벽 붕괴가 89년 11월이었고 90년에 독일이 통일되고 91년에 소련이 붕괴되죠. 네, 89년 6월에 있었던 일이니까 그 각 나라의 반공 인사들, 민주화 인사들을 보호하는 일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었고, 그래서 아마도 이 서방의 첩보 기관들이 이런 그 민주화 지도자들을 보호하는데 실제로 많이 기여를 했겠죠. 한국에서도 그 김대중 대통령이 납치당했다가 구출되는 과정에서 CIA가 개입했다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서방의 도움을 받아서 아마도 서방의 도움으로 탈출에 성공을 했을 거고 그런 다음에 미국에서 망명 권한을 득해요. 득한 다음에 그때 이것도 매체마다 보도가 다른데 홍콩에서 프랑스로 갔다는 얘기가 있고 홍콩에서 바로 뉴욕으로 갔다는 얘기가 있는데 아무튼 그 컬럼비아 대학에서 강연을 좀 해달라라고 초청을 했고 거기서 강연을 하는데 거기에서 인권에 관심이 많은 유명 인사들이 리루를 보러 찾아오는 거죠. 그 장면이었군요. 전 좀 이해가 안 됐는데 왜 어린 학생이 강단에 서서 강연을 하지? 네. 책을 보면서 도무지 이해가 안 됐었거든요. 네. 참 그러니까 우리나라 탈북자들 나와서 증언하는 거하고 비슷한 거였네요. 그런 거죠. 이게 처음에 리루가 미국에 도달했을 때 리루를 도와준 사람이 어떤 사람이 있냐면은 출판사 회장이신데 그 인권 단체도 설립해서 인권에 되게 관심이 많으신 그런 분 혹은 트루디 스타일러라고 아시나요? 몰라요. 저도 찾아보면서 처음 봤는데 가수 스팅 아시죠? 네, 그 스팅의 아내분 트루디 스타일러라는 분이 있는데 그분도 찾아와서 도와주고 가방에다가 스팅이 있던 옷들을 막 가져와가지고 막 뭐 옷 입으라고 주고 그 당시에 이제 리루는 뭐 돈도 없고 옷도 없고 뭐 영어도 못하고 아무것도 없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런 식으로 되게 저명한 인사들이 리루를 도와주려고 엄청 찾아왔었거든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나중에 리루가 처음 본인의 펀드를 런칭을 할 때 그때 또 출자를 해줘요. 그래요? 네. 사실 이게 또 이분의 이력을 봤을 때 의아한 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러네요. 이분이 대학을 졸업한 게 1996년이고
그때 증권사에서 한 1년 정도 일을 하다가 1997년에 본인의 펀드를 설립을 하거든요. 이건 우리 입장에서 보면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그죠? 네. 좀 말도 안 되는 일인데. 네. 66년생인데 89년에 미국으로 간 영어 한마디 할 줄 모르는 난민이었는데 네. 그 난민이 96년에 대학 졸업을 하고 미국에서 본인의 펀드를 설립을 한다. 근데 수많은 저명 인사들이 그 펀드에 투자를 한다. 네. 그리고 사실 그 이전에도 말씀하신 대로 89년에 그렇게 미국의 대학에서 강연을 한다. 그리고 90년에 책을 써요. 아까 언급했던 그 천안문 관련된 그 책을 쓰고 이 책이 또 영화화가 되거든요. 그게 1993년이에요. 이 책에는 이게 어떻게 묘사가 되냐면은 미국으로 처음 갔을 때 가진 게 아무것도 없었고 책을 쓰기도 했고 그 책에 대한 영화화 제안도 들어왔었다. 그런 돈으로 뭐 용돈벌이 정도는 했다. 약간 이런 식으로 묘사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 책을 읽는 동안에는 무슨 책의 무슨 영화화였는지 알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냥 뭐 이런 삶을 살았었나 보다 뭐 했는데 찾아보니까 그 당시에 전 세계적으로 엄청나게 주목을 받았던 사건이었고 약간 그런 거였죠. 아까 뭐 탈북자 뭐 이렇게 언급을 해주셨는데 제 느낌으로는 그 당시에 이분이 찍은 사진들을 보면은 리차드 기어 막 이런 사람들이랑 사진을 찍거든요. 야, 일반인들이 접촉이 안 되는 사람인데. 네, 도저히. 그리고 찰리 먼거를 만난 게 2003년인데 그 찰리 먼거를 만날 수 있었던 것도 어떤 인권 운동가가 주최한 파티가 있었어요. 땡스기빙 파티였는데 그때 그 자리에서 찰리 먼거를 만난 거예요. 근데 이런 내용들이 이 책에는 전혀 언급되지 않는 거죠. 그 당시의 그냥 단순히 중국 출신의 뭐 이민자 학생으로서는 도저히 받을 수 없는 대우를 받았던 거죠. 그리고 아까 언급하셨다시피 그 대졸자가 그냥 자기 펀드를 바로 설립을 한다라는 거는 이거는 미국 본토에서 자라서 엘리트 교육을 받고 자라서 대학을 졸업한 친구라 하더라도 이 정도의 자금을 끌어모을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금수저는 되겠죠. 아버지가 어마어마한 억만장자야. 그래서 너 한번 해봐. 해도 그렇게는 잘 안 될 거고 그렇게는 잘 안 돼요. 다른 사람 밑에 들어가서 공부를 하고 맞아요. 올라갔다가 충분히 배우고 시작을 했을 텐데. 맞아요. 근데 저도 그게 너무 이상했어요. 어떻게 맞아요. 바로 시작했지? 그래서 그러니까 아까 언급하신 정도의 그냥 뭐 탈북자 인터뷰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제 느낌에는 약간 달라이라마 정도? 그렇게 아예 대우를 해줬다는 말이잖아요, 미국에서. 그 당시에 그 유명인들과 찍은 사진들을 보면은 진짜 엄청난 사람들이에요. 초창기 히말라야 캐피탈의 출자자들 막 이름들이 있거든요. 말도 안 되는 이름들이 있어요. 미국 정부에서 이 사람을 그 천안문 사태의 영웅으로 만들어서 와서 어떤 민주주의의 증진과 그거를 위해서 이 사람을 어떤 중요한 그 선전의 인물로 실제로 그 당시에 언론 보도에 그 멘트들이 등장해요. 그리고 이분이 1996년에 대학 졸업하고 증권사에서 일을 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우리로 치면 증권사인데 뭐 그들로 치면은 인베스트먼트 뱅크겠죠. IB 투자은행. 그 즈음에 이런 기사가 나요. 천안문 혁명가에서 월스트리트 여피족으로 변신. 헤드라인이 그거예요. 리루가 미국에 당도했을 시기는 이제 냉전이 거의 막바지로 가고 있는 소련이 언제 붕괴될까? 그때 막 고르바초프가 개혁 개방하고 막 그러던 때였는데 그게 다 실패로 돌아가고 소련이 붕괴될 조짐이 완연히 보이던 그래서 그 소련 연방들이 다 막 힘들어지고 있던 그 시기였던 거고 그리고 1996년이 되면 91년에 냉전이 미국의 승리로 끝나고 나서 그리고 나서 이제 미국은 무엇을 할 것이냐 이제 미국은 새로운 방향을 설정을 해야 될 시기였는데 그때 미국이 한 일은 뭐냐면은 사실 그 이전의 맥락과 비슷해요. 미국은 기본적으로 굳이 무력으로 충돌하지 말고 우리가 잘 되는 걸 보여줌으로써 우리의 자유주의, 민주주의 체제의 우월성을 그냥 보여주자 등불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우리가 이렇게 잘 먹고 잘 사는 걸 보여줌으로써 그들의 체제도 바뀔 수 있게 해주자. 애초에 미국이 이게 멀로 독트린이라고 부르는데 미국이 이런 방향을 설정을 한 게 사실은 뭐 공산주의 대항하는 거는 더 뒷얘기고 사실은 그 유럽 국가들 보라고 한 거였거든요. 유럽 국가들이 굉장히 보수적이고 꼬장꼬장 할 때 그때 이 유럽 대륙은 실패했어라고 하면서 거기에 대한 실망감과 새로운 대륙에서의 희망을 가지고 신대륙으로 건너간 사람들이 만든 나라가 미국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그냥 우리끼리 잘 먹고 잘 살게라는 게 미국의 기본적인 전통적인 감성인 거고 근데 대륙에서 하도 수상적인 일들이 일어나니까 필요할 때마다 내부의 설득을 겨우겨우 해서 대륙에 한 번씩 개입했다가 니네끼리 알아서 해 하고 떠났다가 다시 또 일 터지니까 또 개입하고 이게 미국의 굵직한 역사를 아주 러프하게 요약을 한 건데 그러니까 냉전이 끝나고 나서 미국이 하고자 했던 바도 사실 되게 전통적인 미국의 맥락에 맞닿아 있는 거죠. 우리 자유시장 체제에서 우리가 잘 굴러가는 걸 보여줌으로써 어쨌거나 공산주의 진영의 잔재는 남아 있었으니까 소련이 붕괴되었다 하더라도 그러면은 이런 공산주의 여전히 공산주의 사회주의 체제를 고수하고 있는 나라들도 우리 자유시장으로 포섭을 해서 우리 시장에서 동화되었을 때 잘 먹고 잘 사는 걸 보여주면은 그들도 점점 민주화되지 않을까라는 게 미국이 그 당시에 품었던 헨리 키신저의 표현에 따르자면 순진한 감성이었던 거죠. 말씀하신 대로 그 당시에 미국의 자본가들 미국에서 굉장히 많은 부를 쌓은 사람들 입장에서는 리루를 지원을 해주는 게 전 세계의 민주화를 앞당기는 일종의 표상 같은 액션 아니었을까라는 추측을 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나 리루 나 그 천안문 투쟁 리더에게 나 투자했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뭐 등등등 얘기를 했겠죠. 그러면서 이 사람이 지금 미국에 와서 이제 법학 박사 학위도 따고 자기의 펀드를 런칭을 한대. 근데 이 친구가 투자도 꽤 잘해. 그리고 이 친구가 이제 중국에도 투자를 하는데 그러면 우리는 이 친구를 통해서 중국에 대한 투자 기회도 얻을 수 있고 궁극적으로 중국의 민주화, 전 세계의 민주화에도 우리가 기여를 하는 거야. 굉장히 설득력 있는 멘트가 될 거잖아요. 네. 그러면서 부유하신 분들이 리루이 펀드에 투자를 하지 않았을까라는 게 제 추측입니다. 지금 우리 홍 대표님 덕분에 제가 이 책에 대해서 좀 읽으면서 조금 이상하다 했던 게 많이 해소가 됐습니다. 왜냐면은 이 뒤편에 보면은 그 사람들한테 추천하는 책 같은 게 나오는데 다 중국어 베이스인 거예요. 이 사람 미국에 사는데 왜 다 중국어 베이스 책만 추천하지? 참고로 이 책은 중국어로 나온 책이에요. 이 책은 중국어로 나온 거죠. 중국인에게 읽으라고 쓴 책이죠. 네, 맞죠. 그래서 그거를 읽으면서 느낌이 이 사람은 중국어가 훨씬 편한 사람이구나. 이건 영어보다 중국어가 훨씬 편한 사람인데 좀 신기하다. 근데 어떻게 그 뭔가하고 그렇게 매주 식사를 하고 그게 제가 의문이었거든요. 듣다 보니까 그 의문은 좀 해소가 된 것 같습니다. 영어도 굉장히 잘 하세요. 이분의 실제 인터뷰 영상도 여러 가지 남아 있는데 영어 잘 하세요. 네. 그래서 아마도 뭐 영어 저작을 읽는데 불편함은 없으실 텐데. 네. 근데 뭐 중국어도 편하시긴 하겠죠. 근데 일단 이 책 자체의 맥락까지 가려면 또 몇 가지 얘기가 더 필요한데 일단 1997년에 본인의 회사를 차리고 98년 펀드 런칭하고 그 다음에 2003년 찰리 먼거와의 인연 그리고 2008년, 2009년쯤일 거예요. 그때 이제 버크셔 해서웨이가 비아디에 투자하게끔까지 설득에 성공하고 그 다음에 2010년에 드디어 리루가 중국 땅을 밟아요. 아까 21명의 지명수배된 학생 지도자가 있다고 했잖아요. 네네. 그 21명 중에서 최초로 중국 입국에 성공한 사람이에요. 근데 흥미로운 거는 그 2008년, 2010년 사이에 몇 가지 이벤트들이 있고 그리고 이게 파이낸셜 타임즈 보도 2023년 작년에 나온 파이낸셜 타임즈 기사가 있는데 그 리루에 대해서 좀 되게 긴 기사가 있어요. 근데 그 기사를 보다 보면은 리루의 그 당시 혁명 당시 친구들을 인터뷰를 한 게 나오는데 2008년 이후에 혹은 중국 입국 이후에 리루를 더 이상 만나지 않는다. 그런 멘트들이 나오거든요. 중국의 대학에서 강연을 해요.
중국의 대학에서 강연을 하는데 그 강연에는 학생 운동 시절의 내용들이 다 빠져 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물론 파이낸셜 타임즈에서도 뭐 나름대로 본인들의 기사의 논조를 가지고 여러 가지를 필터링을 해서 기사를 작성을 하긴 했겠죠. 네. 아무튼 이런 맥락들은 굉장히 흥미로운 지점이고 저희가 현재 읽고 있는 이 책에서도 본인의 학생운동 시절의 이야기는 거의 등장하지 않잖아요. 네. 그러면 이걸 우리가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뭐 여러 가지 상상이 들기는 하는데 일단 리루가 스스로 언급하고 있는 본인의 포지셔닝은 브릿지라고 얘기를 해요. 네. 미국과 중국은 서로 간에 걸어온 배경이 너무나 다르다. 그래서 서로를 오해할 수밖에 없다. 근데 현 시점에서 미국과 중국은 두 개의 가장 큰 강대국이잖아요. 네. 근데 여기에서 두 나라 사이에 오해의 골이 점점 깊어지다 보면은 서로 간에 좋을 게 있겠냐. 근데 그 두 나라의 오해를 풀어줄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 바로 본인이다. 네. 그래서 본인은 두 나라의 문화를 다 겪었고 오해를 해소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오해를 푸는 게 본인의 생에서 본인의 남은 생에서 본인에게 주어진 사명이다라고 생각한다라고 이 책에서 언급을 해요. 그러면서 이 책에서도 사실 전반적으로 그런 각 나라의 체제의 차이에 대한 언급이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문명 1.0, 2.0, 3.0은 사실 그 얘기를 하기 위한 빌드업이었다라고 볼 수도 있겠고요. 여기서 사실 정말 중요한 키워드는 경제적 능력주의와 정치적 능력주의, 요 두 가지 단어가 이 책의 전반에 걸쳐서 굉장히 많이 반복돼서 나오는 단어인데 각 나라가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기 위해서 선택했던 정책이 다르다라는 거죠. 미국은 좋은 성과를 낸 사람에게 경제적인 보상을 안겨주었고 중국의 문화는 좋은 성과를 낸 사람, 능력 있는 사람에게 더 많은 정치적인 권한을 부여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발달해온 두 체제이기 때문에 많은 오해가 생길 수밖에 없는데 본인이 나서서 그 오해를 풀어주겠다. 근데 여기에서 일단은 이 관점이 맞다고 치고 접근을 했을 때 중국인에게 읽으라고 쓴 책에서 그런 천안문 사태라든가 문화대혁명이라든가 그런 일을 언급을 하는 게 그 이벤트들에 대한 본인의 뭐 진짜 감정이 뭐였건 간에 어쨌거나 그런 멘트들이 중국 당국을 굉장히 자극할 수 있다라는 건 너무나 명확한 그렇죠. 사실이잖아요. 그러면 브릿지가 되겠다라고 자처를 하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 그런 단어들을 언급한 중국어 책을 쓴다라는 거는 오히려 그 브릿지라는 본인의 정체성을 유지하고 그로 인한 어떤 유의미한 성과를 만들어내기에는 전혀 도움이 안 되는 액션인 거죠. 그런 걸 언급하는 것이. 네. 네, 차라리 정말 미국에 거주하는 반체제 인사로 남겠다라고 한다면은 그렇게 할 수 있겠죠. 근데 본인이 그렇게 했을 때 두 나라 사이에서 뭐 골만 더 깊어질 뿐이지 않나라는 계산이 섰을 수도 있는 그렇죠. 거죠. 네, 최근에 이분이 한 유의미한 액션들을 보자면은 2020년 코로나가 터졌을 때 그때 미중 양국에서 서로를 도와주는 그런 어떤 기구를 설립을 했어요. 그러면서 중국에 부족한 거는 의약품이죠. 그래서 미국의 의약품을 중국으로 보내고, 그 다음에 미국에는 마스크가 부족했잖아요. 그래서 비아디라는 브랜드가 달린 마스크를 미국으로 보내요. 그러니까 비아디가 생산한 그 중국의 마스크를 미국으로 보내고, 그래서 미국에서 어떤 데서는 이렇게 언급을 해요. 어떤 언론 매체에서는 이렇게 언급을 해요. 미국 국민들은 비아디를 전기자동차 브랜드보다는 마스크 브랜드로 인지하고 있는 사람이 더 많을 거다라고도 언급을 하는데, 하여튼 그렇게 미중 간에 서로 간에 부족한 거를 좀 메꿔주려고 코로나 당시에 노력을 했었고, 그 다음에 2021년에는 에이지안 아메리칸 관련된 어떤 재단을 설립을 하는데, 거기서 하려는 게 에이지안 출신의 미국 거주자들에 대한 차별, 박해, 뭐 요런 걸 좀 막아주고, 그 다음에
그 에이지안 아메리칸들의 교육을 좀 더 지원을 해주고 이런 재단을 설립을 하거든요. 코로나 이후에 반중 감정이 미국 내에서도 되게 커졌잖아요. 그렇죠. 이거 다 중국 너네가 만든 건데 하면서 중국인들이 차별당하고 덩달아 뭐 한국인이나 일본인도 차별당하고 뭐 이런 것들이 좀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막아보고자 하는 재단을 설립을 하고 최근 몇 년 사이에 이분의 행보를 보자면은 그런 식인 거죠. 그 브릿지라는 본인의 아이덴티티에 맞는 행동들을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이 책을 바라봤을 때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여러 가지 중국에 자극이 될 그런 언급은 피하는 게 본인이 어떤 성과를 본인이 브릿지라고 이야기하는 그 정체성에서 유의미한 성과를 내는 데는 오히려 걸림돌이니까 이런 선택을 한 거 아닌가라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이 저자한테 질문을 하나 하고 싶은 게 있었어요. 왜냐하면 문명사 얘기하면 결국 경제의 자유, 자유에 기반한 문명사니까 그런 이야기를 한 사람이 시진핑 3기에 대해서 과연 어떻게 얘기할 건지 되게 궁금해지더라고요. 그 과연 어떻게,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정치적 능력주의, 경제적 능력주의라고 표현을 한다면 뭐 해소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냥 받아들이고 이거는 정치적 능력이다 이렇게 표현하면 될 것 같은데 이 사람이 말했던 어떤 문명의 발전사에서 그러면 중국을 어떻게 지금 해석하는지에 대한 질문이 생기면서 물어보고 싶더라고요, 저는. 네. 아마도 제 추측은 그냥 이 책의 맥락과 유사한 대답을 하지 않을까 싶어요. 서로 간의 오해다. 그건 너무 서구적인 관점이다. 네, 중국은 중국만의 방식이 있다. 이분은 중국의 체제를 이야기하면서 사법부의 독립성은 주구장창 강조를 하시거든요. 이거는 90년대부터 지금까지도 강조하는 내용이에요. 이분이 90년대에 한 언급, 중국 체제에 대한 언급을 보면은 사법부의 독립성, 법치, 인권, 뭐 요 세 가지를 이야기를 하거든요. 현 시점에서도 그런 관점이 뭐 크게 바뀌었다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인권 당연히 너무나 중요한 거고 법치도 중요한 거고 사법부의 독립성 중요하죠. 근데 그렇다고 막 중국에서는 현재 인권이 유린되고 있습니다. 막 이런 식으로 뭐 직접적인 언급은 당연히 할 수 없을 테고, 그러니까 중국의 체제에 대해서는 뭐 이런 식으로 뭐라도 할 수 있는 변화, 그러니까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춰, 그러니까 중국이 지금까지 걸어온 맥락 중에서 그래도 글로벌 스탠다드와 타협을 할 수 있는 그런 지점을 찾아야 한다라는 게 중국에 대해서 하는 얘기이고, 미국에 대해서도 이런 중국이 걸어온 길, 중국이 걸어온 너네와의 다른 모습들에 대해서 너네도 이해할 필요가 있다. 이런 식으로 양쪽에다가 메시지를 다 던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의 질문에 대해서도 그런 아마 뭐 그런 비슷한 대답을 할 것 같아요. 네네. 그냥 일단 이 정도. 네. 오늘은 우리 투자 자산 운용업계 정말 최고의 독서가이신 우리 홍진채 대표님을 모시고 먼거와의 관계로 유명한 리루가 쓴 문명, 현대화 그리고 가치 투자와 중국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나누어 봤습니다. 오늘 책에 없는 깊이 있는 내용을 이렇게 다루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 역시 우리 홍진찬 대표다 이런 생각을 다시 한번 하는 그런 시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이제 저희가 언급드린 것 외에도 리루의 어떤 그 투자의 어떤 습성이나 이런 것들이 책에 조금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궁금하신 분들은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귀한 시간 만들어주신 우리 홍진채 대표님께 감사드리고 함께해 주신 모든 시청자분들께도 감사 인사 드리겠습니다. 인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